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오키나와 300mm 폭우 발생. 2. 한국 무기의 발전이 이제 무섭다. 3. 불가리아. 7. 기동군단 믿기 힘들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일본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태풍은 중심기압 998 hp이며 10분 평균 풍속은 초속 18m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었지만 상황은 오히려 일본에 강력히 공격하여 많은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유럽 기상학자들은 태풍에 대한 경고를 제기했지만 일본 기상청은 이를 소형 태풍으로 일축하며 전 세계의 지적을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 기상청의 경솔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5월 14일 새벽에는 가고시마현을 강풍과 함께 강타하는 태풍이 북상하여 기록적인 폭우와 시간당 150mm에 달하는 폭우로 인해 일본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태풍 6호의 영향으로 인해 대중교통은 완전히 마비되었으며 일본인들의 불안감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300회 이상의 지진이 연달아 폭발하듯 발생하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도 흔들림이 나타나는 등 일본이 위기에 빠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상청이 예보했던 태풍보다 강력한 태풍이 닥치자 일본 정부가 물상인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최근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인해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5월 14일 새벽 일본 오키나와를 북상 중이던 열대저기압이 제6호 태풍 되었습니다. 5월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두 번째 태풍이 일본을 강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호주 기상경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전문가들도 처음 보는 일이 발생했다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태풍 송다가 지나간 직후 연이어 일본 오키나와에 재해 위험이 높은 태풍이 발생해 기록적인 폭우가 열도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만발의 대비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도로가 물바다에 빠졌음에도 일본 기상청은 태풍 세력이 매우 약해 금방 한국으로 북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고시마와 오키나와에 시간당 120mm의 맹렬한 비가 새벽 동안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연간 강수량이 1100mm에 달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미 오키나와는 한국 연간 강수량을 넘고도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을 강타한 태풍이 얼마나 거세였는지 카메라에 담긴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5월 14일 새벽 2시 21분경 가고시마 부근에서 올해 처음으로 엄청난 번개가 치는 등 오키나와에 북상한 태풍의 강한 바람으로 서 있기조차 힘든 모습입니다. 특히 가카이조 섬은 간풍으로 간판과 가로수가 크게 흔들리면서 일본 기상청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카이조에 2452가구 4622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섬에 파견된 자위대를 제외한 지역 주민 전원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 에어리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던 나가사키현에서는 도로가 완전히 침수되는 등 도시 전체가 물바다인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날 오후 1시 반경부터 가고시마시에서 폭우를 동반한 번개가 내리꽂자 약 10만 가구가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태풍 6호 일본 규슈에 진입한다면 열대 저기압으로 변해 폭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던 일본 기상청의 말과는 달리 현재 연달아 발생한 태풍에 일본이 무릎을 꿇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기상청은 현재 심상치 않다는 말을 전하고야 말았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강타해 막대한 피해를 예측했던 태풍 송다와 한국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은 물론 잇따른 폭우에 일본 열도의 지반층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폭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 23구가 비상사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일본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은 특히 지반이 서서히 내려앉는 지반치마가 계속되고 있어 일본 열도 전체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사실화되고 있던 것입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일본의 대지진이 발생한 동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어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지질학자인 야스오 국제위원장은 10년간 지진의 여파로 일본 본토가 2.4m 움직이고 지구 자전축이 10cm가량 이동했다는 관측 결과가 나왔다라며 최근 한 달 동안 열도의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4차례나 강타하면서 일본 전역의 국도가 균열이 발견되었고 또한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대교가 폭우로 우수수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물고기떼들이 집단 폐사하며 일본을 발칵 뒤집히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했으며 계속된 이상현상에 주민들마저 후쿠시마를 외면하고 이사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주민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10년 동안 보지도 못했는데 현재 물고기들이 폐사하고 있다라며 공포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일주일 동안 300회 이상의 지진이 연달아 폭발하듯 발생하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도 흔들림이 나타나는 등 일본의 자연재해가 극심해지자 한반도가 부럽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충격에 빠진 이유에는 작년 열도를 들이닥친 태풍은 6개밖에 없었지만 올해 태풍 에어리를 시작으로 5월까지 약 2개의 태풍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자 결국 일본 네티즌들은 올해 태풍이 계속해서 일본을 괴롭히고 있다라며 여전히 한반도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에 원망하고 있던 것입니다. 현재 많은 재해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거 일본을 괴롭혔던 태풍 제비와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태풍이 드디어 일본이 아닌 반도를 향해 한국은 일본의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기뻐했지만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 열도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또다시 어떠한 영향이 없다는 속보가 나오자 일본인들 사이에선 하늘이 한반도를 돕는 게 아니냐는 소문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태풍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 전체가 물폭탄을 맞은 듯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배수로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만 것입니다. 호주 기상학자인 덴버 하이드는 태풍이 한국보다 일본을 좋아하는 이유에는 태풍이 올라오는 시점에 제트기류 상층골의 영향을 받은 태풍이 일본 쪽으로 휘는 것이라는 발표를 했으며 더욱이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우수한 땅이라며 한국인들은 축복을 받았다는 말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일본의 상황은 급속도로 커진 확진자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태풍까지 일본 열도를 괴롭히고 있자 일본인들의 불안감은 가속화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일본 네티즌들은 열도가 위험에 처했는데 한국인들은 돕지 않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을 향해 북상하다 태풍으로서의 세력은 잃을 것으로 보이지만 두 태풍 다위력은 세지 않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태풍조차 한반도가 무서워서 비껴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의 만행으로 하늘이 벌을 내린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퍼지며 한국 정부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해야만 한다는 일본인들의 간곡한 호소마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최초의 외계인 우주선 목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빛은 약 3분 후에 완전히 사라졌지만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올라가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광경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했는데 못 찍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저녁 6시경 한국 밤하늘의 미확인 물체와 더불어 화려한 색상의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한국인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지난달 30일 저녁 퇴근길에 이상한 물체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걸 많은 분들이 목격하셨을 텐데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지인들이 계속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한국에서 전쟁이 난 것이냐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UFO가 아니라면 미사일로 보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곧바로 발표된 뉴스를 보고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는데요. 다들 이제는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확인 물체의 정체는 바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였습니다. 군사적 보안을 위해 극비리에 진행되었기에 국민들은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고 당연히 외신들과 외국인들은 더더욱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도 실시간으로 한국의 밤하늘이 공개되자 일부 외국인들은 결국 걱정하고 걱정하던 한국에서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다. 아직 한국 여행을 제대로 가보지도 못했는데 너무 슬프고 아쉽다. 제발 큰 피해 없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전 지금 한국에 있는데 바로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저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미확인 물체의 정체가 공개되자 공포에 떨던 외국인들의 반응은 순식간에 한국을 극찬하는 반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와 더불어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요즘 또 다시 한국이 믿을 수 없는 미사일 기술을 보여주며 한국인들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이죠. 도대체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얼마나 대단한 거기에 외국인들과 더불어 각국의 외신들까지 이토록 격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미사일 및 우주선 등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연료가 필요합니다. 나로호나 누리호 발사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카운트다운 후 엄청난 연기와 불길을 내뿜으며 발사되는 모습에서 연료가 쓰인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나로호와 누리호의 경우 전형적인 액체 연료 발사체였습니다. 말 그대로 액체로 된 연료를 주입하는 방식이었죠. 액체 연료의 경우 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도 작동을 멈출 수 있고 재점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추력 제어가 쉽고 연소 연료 대비 추력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장점도 있죠.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형적인 발사체 연료로 쓰여왔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터보펌프나 가스 발생기 등 추가 요소가 복합적으로 필요하고 전체적인 구조가 매우 얽히고 얽혀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만 정밀함이 떨어지면 발사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일 큰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사전에 연료를 담아둘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처럼 이번 발사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사실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무기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사체를 가지게 됐다는 점이 더 큰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한 번에 닿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우주발사체는 곧 그 나라의 군사력을 몇 단계는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추가된다는 걸 뜻합니다. 이처럼 무기로 쓰이게 되면 액체 연료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사전에 연료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부식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 미리 연료를 채워두면 탱크 및 각종 부품들이 부식될 수 있기에 발사 직전에 지상에서 연료와 산화제를 동시에 투입해야 합니다. 적이 공격을 퍼붓고 있는 와중에 즉각 출격해야 하는 전투기에 연료를 넣어둘 수 없다면 사실상 무기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의 경우 적의 인공위성에 노출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액체 연료를 넣는다고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면 당연히 적에게 노출될 시간이 늘어나게 되니 무기로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의 이러한 치명적인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미리 연료를 연소실 안쪽에 채워둘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발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주 개발 및 인공위성 개발을 빌미로 고체 연료를 개발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한국인들의 무서운 무기 기술력에 또 다시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던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개발을 단 10개월 만에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사실 한국은 지금까지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개발할 기술이 없어서 개발하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었던 것뿐이었죠. 1979년 9월 미사일 비확산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한국은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자발적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면서 한국 역시 국가 안보를 위해 조금씩 지침을 완화하기 시작했고 결국 2021년 5월 모든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기 바로 전에 개정된 지침이 바로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앰과 더불어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 로켓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죠. 사실상 한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보유를 허용했다고 할 수 있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단 10개월 만인 2022년 3월 30일 바로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죠. 그리고 4달 뒤인 7월에는 고체연료 추진기관 연소 시험까지 성공하면서 사실상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시에도 무기 및 미사일에 관심이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단 5개월 만에 이번에는 시험 비행까지 성공해버리니 한국인들의 기술력을 극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우주 관련 기술에 있어서는 약체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틀린 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번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 성공으로 인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들 중 하나로 뽑히고 있는 중국과 북한을 한국이 완전히 견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반응을 보여주는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 외국인은 표면적으로는 의성 발사체 개발이지만 다들 아는 것처럼 한국은 이제 중국과 북한을 한 방에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가지게 됐다. 당연히 중국과 북한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세계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만큼 1000터부터 3000km 수준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엄청난 활용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그 범위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이내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 성공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잠재적 적성국인 중국의 동부 해안,
인구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중부 내륙 지방까지도 무력 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사건이나 독도 문제 등에서 보여지듯 유사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는 일본의 영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해외에서는 이번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보란듯이 쏘아올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또한 반대로 북한 역시 한국의 고체연료 개발이 성공에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고체연료 추진 우주비행체 발사 성공은 북한과 경쟁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분출 실험에 참석했고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이를 대서특필했었죠. 그런 와중에 이번에 한국에서 고체연료 추진 우주비행체 발사를 성공적으로 끝내버리자 북한은 또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넷 연구원 역시 김정은 총비서는 고체연료 지상분출 실험을 보여주며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번 시험 성공은 북한이 전혀 한국보다 앞서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 사실 그동안 해외에서는 고체연료 기반 추진체에 대한 한국과 북한 간 기술 격차에 대한 토론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은 국가적 특성상 개발 단계의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데 매우 제한적이며 한국 당국 역시 이번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단순 비교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정론이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최근 성공으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기술 격차를 확인할 척도로 평가되는 단계별 분리 능력을 보란듯이 입증해냈지만 북한은 말과는 달리 여전히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북한 무인기 논란에 있어서도 고체연료 발사 성공은 꽤나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무기로서의 능력이 강화되는 것을 넘어 정찰과 감시 체계를 더욱 확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사무차장을 지낸 하이노넨 연구원은 한국이 이날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은 북한 감시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이런 고체연료 기반 추진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다수의 소형 위성 또는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 엄청난 감시망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밝혔는데요. 하이노넨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적의 행동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는 군사 관련 정찰 위성을 보유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타당하다. 실제로 이번 시험 발사는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해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서까지 불빛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주변 강대국들에게 한국이 보여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정찰 체계를 갖춘다면 주변국들의 무력 도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당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일본인들은 고체 연료 로켓은 사실상 미사일 기술이며 한국이 이 기술을 획득하면 일본에게 사실상의 위협이 됩니다. 장래에 일본을 위협하는 재료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30년간 침체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의 기술력은 일본을 추월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은 어른의 국가가 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역전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력에 경계하는 반응을 보여주었죠. 한국은 향후 40여 기의 초소형 정찰위성들을 저궤도상에 쏘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조짐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정밀 감시, 추적하기 위해서인데요. 또한 유사시 우리 위성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소실될 경우 즉시 이를 대체할 위성들을 발사해 우주 기반 대북 감시 체계의 빈틈을 없애겠다는 것이 군의 방침이었죠.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고체 추진 우주 로켓의 국산화였죠. 정말 한국의 관련 기술들이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니 여전히 믿겨지지 않는데요. 불가리아 매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차세대 전차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이 때문에 불가리아 정부가 한국의 4조 원 뭉치를 들고 방문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불가리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구소련제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던 불가리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동유럽 국가들의 무기 도입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성비 높은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접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폴란드를 기점으로 루마니아에 이어서 이들 국가보다 경제력이 약한 불가리아까지
기존에 운용했던 구소련제와 동구권 무기체계를 버리고 군사력 증강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라는 것인데요. 불가리아가 대한민국에게 손을 뻗은 이유가 한국의 7기동군 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운용하는 무기들은 이미 60년이 넘은 구소련제 무기들이 대다수인데요. 러우 전쟁을 통해 드러난 러시아의 무기체계가 그 한계점을 드러내어 실제 전쟁 상황에서 그 효용성이 떨어지며 현대전 양상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목격했죠. 때문에 그간 무기시장에서 러시아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의 화약고 라는 입지를 잃어버렸고 이 때문에 엄청난 기술력과 성능을 자랑하고 심지어 저렴한 가격까지 갖춘 한국에서 전차와 자주포 도입뿐 아니라 전투 장갑차와 차륜형 장갑차까지 육군의 대규모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현재 육군 전력 위주로 K방산을 도입한 폴란드와 루마니아와 달리 해군에서 필요한 잠수함과 전투함까지 도입할 계획이라 밝혀 전체적인 규모는 폴란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나 이번 불가리아가 제시한 프로젝트 역시 현재 전운이 감돌고 있는 서구권에서 필요로 하는 빠른 무기 도입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될 계획이어서 이미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빠른 배송 문화를 보여준 전례가 있는 한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불가리아 방산업계와 현지 여론 모두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가리아의 무기체계 도입 계획은 특히나 해군력 증강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흑해에 대규모 해군 기지를 두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죠. 흑해를 끼고 러시아 함대와 대치하고 있는 불가리아에서는 현재 운용 중인 낡은 소형 전투함 몇 대로는 이런 대규모 함대를 거느린 러시아를 상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불가리아의 군사력 강화 계획은 2026년까지 해군력과 육군력을 보강하는 1차 사업을 추진하며 6년 후인 2032년까지 공군력을 보강한다는 2차 전력 증강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불가리아는 2004년 나토에 가입하며 유럽 집단 안보 체계에 편입되어 있었지만 나토가 요구하는 수준의 군사력 부문의 예산과 증비를 만족시키지 못해왔는데요. 그동안은 특별한 안보 불안이 없어 전력 증강과 군사기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거기에 더해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인들 간의 민족주의적 갈등에서 비롯된 코소보 분쟁의 지속으로 인해 발칸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안보 유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때문에 불가리아의 방산산업 현대화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군사력 증강에 대한 자국의 의지도 확고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경제력이 빈곤한 축에 속하는 불가리아는 서유럽이 생산한 값비싼 무기체계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는 불가리아의 발목을 잡았죠. 그래서 불가리아 현지 매체와 방산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각 나라가 보유한 전차별로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자체적으로 순위를 매긴 차세대 전차 랭킹을 발표했는데요. 이 분석에서 대한민국의 K2 흑표전차가 자랑스럽게 1등으로 뽑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최고의 전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듣는다면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들은 일단 러시아에 있다고 대답을 할 것이고 그 다음 독일과 미국이 있음을 기억할 것이다. 군사기술에 해박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언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우리가 뽑은 세계 최고의 4세대 전차 탑5를 소개한다. 이 내용은 불가리안 밀리터리 군사전문지가 뽑은 차세대 전차 랭킹의 전문인데요. 불가리아 현지 매체의 K2 흑표전차에 대한 평가를 번역해온 내용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불가리아 현지에서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전투 장갑차 시장 상황은 최고의 전차들 중 일부가 대한민국에 의해 생산되고 있을 정도로 급변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확인해주는 존재가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현대식 전차인 K2 블랙팬서이다. K2 블랙팬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차세대 주력 전차라고 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현대자동차의 자회사인 현대로템이 함께 개발했지만 국산화 비율은 내부 전자장비 개발 수준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기본으로 설계된 또 다른 한국 전차 K1을 더욱 더 진보시킨 후속 개발 형태가 K2 블랙팬서라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K2 블랙팬서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드 2, 프랑스의 르클레르,
그리고 구소련 연방의 T-80 등 세계 최고 수준의 4개 전차들의 장점만을 조합해서 만든 하이브리드 전차이다. 예를 들어 K2 블랙팬서의 능동 방호 체계는 러시아 T-72 및 T-90 전차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지만 동시에 전자장비는 순수하게 한국에서 개발된 것들이다. 따라서 K2 전차는 혁신적인 전차라고 불리우기보다는 반대로 기존 주력 전차들의 최고의 장점들을 결합한 전차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 흑표의 중량은 55톤이며 전폭 3.6m, 전장 7.5m, 전고 2.2m의 크기이다. 이 전차는 전차장, 조종수, 포수 등 3명으로 구성된 승무원들에 의해 조종된다. 탄약수는 따로 없으며 K1 탱크와 마찬가지로 자동장전 시스템으로 교체되었다. K2 블랙팬서에는 암 내장형 유기압식 서스펜션, 이수이 장착되어 있어 각 서스펜션 밸런서는 독자적으로 작동 가능하다. 덕분에 이 전차는 차체를 좌우로 기울일 수 있으며 앉기, 서기, 무릎 꿇기 등의 자세도 취할 수 있다. 포장된 도로 위에서 최고 속도는 시속 70km까지 낼 수 있고 포신의 길이가 6.6m에 달하는 55 구경장 120mm 독일 활강포로 무장하고 있다. K2 블랙팬서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밀리미터 범위의 파장을 사용하는 MMW 레이더 경보 센서의 존재이다. 이 시스템은 K2 블랙팬서를 향해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이나 포탄을 찾아내 자동으로 적 센서를 교란시키기 위한 전차 충전재를 뿌리거나 연막탄을 발사하여 의협으로부터 숨을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K2 블랙팬서는 이런 수많은 장점들과 각종 첨단 부가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단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싼 가격이다. K2 블랙팬서의 가격은 850만 달러, 당시 환율로 한화 78억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2 블랙팬서는 매우 우수한 전차로 보인다. 게다가 K2 블랙팬서는 강력한 플러스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전차가 이미 양산되고 있고 심지어 해외로 무리 없이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이 불가리아 군사 매체에서 전 세계의 차세대 전차 중 1등으로 꼽은 K2 흑표 전차의 설명이었는데요. 대체로 우수하다는 평가이지만 틀렸거나 미흡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국산화 비율. 앞서 불가리아 매체에서 말한 것과는 다르게 K2 흑표 전차의 국산화율은 84%에 달합니다. 무기 국산화율을 산정하는 기준은 부품과 가격 비중인데요. 통상적으로 국산화 비중이 60%를 넘으면 당당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K2 전차 개발 당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독일산 변속기를 장착했다는 사실이지만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K2 전차가 한국산 명품 무기라는 데에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있죠. 중요한 것은 부품이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누가 이 무기 체계를 조립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국산 부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체계를 통합해 하나의 장비로 거듭나게 하는 기술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2. 독일 활강포. K2에 탑재된 55 구경장 120mm CN08 활강포는 대한민국 국군의 자체 개발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가리아 매체가 소개한 내용은 앞서 설명했던 독일산 변속기를 자료 수집 단계에서 오인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3. 비싼 가격. 이 말을 듣고 불가리아 매체에 대한 공신력이 의심됐는데요. 본인들이 뒤이어 언급한 다른 전차들의 가격을 보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K2 흑표 전차의 가격은 한화 78억 원 정도라며 비싸다고 평가했는데 본문에서 5위에 집계된 튀르키예 알타이의 가격은 무려 152억 원에 가깝고 3위에 집계된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도 147억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고 있죠. 아마 본인들이 도입하기엔 비싸다는 평가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이 기사를 통해 한국 무기의 현재 입지가 어떤지 잘 알 수 있었는데요. 불가리아에서는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체계가 기존 무기체계의 장점을 모아서 한국화시킨 하이브리드 무기체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달리 말하면 혁신적인 신기술은 서방 세계의 전유물이고 한국은 기존 기술을 강화해 적용시키는 것밖에 못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물론 기존 무기체계의 장점들만 모아서 하나로 통합시켜 선보일 수 있는 노하우와 기술력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게 말처럼 쉬웠다면 K2 흑표와 같은 성능의 전차들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성공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데요. 본문에서 5위에 집계되었던 알타이 전차도 튀르키예의 방산업체 오토카르가 현대로템의 설계 지원 및 기술 이전을 받아 K2의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해낸 것이기 때문이죠.
이는 불가리아가 한국과 무기협약에 대한 접촉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레 불가리아가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어난 일로 치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절충교역 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출 실패라는 고배를 마셨지만 극복해내고 폴란드와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동유럽 무기 시장 역시 대한민국이 휩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기세를 이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날아갈 수 있어야겠죠.